귀한 시간 내에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공술인 5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뒤로 밀려서 많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연구위원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입니까? 네,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평균과 비교해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브렉시트라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 그리고 중국보다도 높게 이렇게 상향 적용이 됐는데요. 그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브렉시트의 어떤 파급 효과를 붙어서 상당히 빨리 그 충격을 흡수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또 잠재 성장률 하락,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미국과 일본도 페이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고 제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페이고 제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재원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재정에 있어서 가장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적용이 됐는데 정량적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도입됐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그것이 재정 수지에 부담으로 적용하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지난 1990년에 예산통제법에 한시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폐지하고 2010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 원칙에 힘입어서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경제의 어떤 기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페이고 제도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치면 지금은 이것을 의원 입법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면 그것이 재정 건전성에 이제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의원 입법이든 아니면 정부 입법이든 간에 페이고를 적용을 하되 어떤 예외 조항을 둔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박사님께서도 법인세 증액과 관련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김태일 교수께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논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51%로 OECD 평균 2.9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의 법인세가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과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등 결국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돼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8%에서 27%로 낮췄고 참여정부에서는 2%포인트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건데요. OECD 국가들 봐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인하한 나라가 17개 나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쟁력이 하락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 투자자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등 활력을 찾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교과서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법인세냐 소득세냐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법인세가 없으면 그 이익이 다 주주나 그리고 임금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서 세금을 매기면 그것이 다 이제 세금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를 매기면 그만큼 뭐 소득이나 아니면 그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소득세 쪽에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법인세냐 혹은 소득세냐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교과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릴 거냐 낮을 거냐 아까 뭐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사실 올려봐야 아는 일이긴 한데요. 이게 법인세율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환경의 어떤 요인 중에 하나인데 모든 국가들이 내리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자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에 국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인세를 올렸을 때 법인세 수가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낮추는 이유는 올리지 않고 낮추는 이유는 분명히 법인세와 관련돼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야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어떤 단편적으로 세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거절을 것이냐 그거에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법인세를 이야기보다는 이 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기업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저요? 예.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훈 원장님. 네. 이건 이제 뭐 행자부 관계자도 있어야 좀 균형에 맞겠지만 제가 저처럼 대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도 편향적인 특히 6개 성남시, 수원,
우리 김진표 대변인 그런 지역에 편향된 것처럼 언뜻 받아들여져요. 네. 좀 이제 이거에 대한 토론이 좀 깊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뭐 저희 대전은 물론이고 충북, 충남, 뭐 전남, 뭐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반발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좀 하여튼 뭐 수원에 속한 기관의 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년 간사님 지역이라 그런지 하여간 제가 하나 여쭙게요. 지방교부세 그 불교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선 배분하게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90%죠? 예. 예. 그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예. 예,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 90%의 무슨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뭔가요? 경기도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그 이전에는 그 특별 조정규모는 92.5%였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90%로 낮춘 거고요. 그걸 더 낮추었을 때 해당 단체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경기도의회에서 90%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의 시군들은 뭘로 조정하죠? 특별교부세로 조정하나요? 아니면 이제 특별 국고 교부금. 도비보조금 차별 차등 보조율 같은 것으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중앙정부가 부족한 그런 시군에 대한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교부세 쪽에서는 이제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 그렇게 영향을 미칠 해야 겁니다.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시도, 예. 뭐 예컨대 뭐 충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자신들에게 이런 특례가 아니면 응당 와야 될 부분이 경기도의 육해시를 제외한 네. 나머지 시군에 투입되는 바람에 안 왔다, 못 왔다. 그래서 예. 반사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어느 한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데 도 어렵게 맺는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체적인 효과나 그의 지역별 영향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공개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조정교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요. 아니, 다만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발표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으로 옳은 것 같지만 전체로 틀리면 저는 그건 틀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계속 서로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도 그 지방 뭐 소비세 인상 육개시가 주장하고 아마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방세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건 다 찬동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와 결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또 이렇게 육개시가 우선 배분 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합당할까라는 거를 예. 다른 시도 경기도 내에서는 총액에서는 극대화됐고 다른 시구는 어쨌든 뭐 조정이든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거든 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로는 총액이 증대가 됐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충북이나 또 전남이나 전북 이런 데서는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면해야 되지 할 수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조정교부금만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자치단체 간에 결국 싸움만 남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자치단체가 동의하니까요. 싸움을 붙이는 이게 전 문제라고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기 원장님 그건 동의하고 그 말씀에 예. 반박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예. 말씀에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예. 지금 어쨌든 요 문제에 경기도와 다른 시도 특히 그 충북 뭐 전남 전북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정무적으로 결국은 결정되는데 네.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이게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 이게 합당한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 90%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분액과 조정교부금 배분액의 그 두 개의 중첩된 효과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위에 제도 개편을 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 앞에 걸 하지 않고
뒤에 거 하나만 놓고 오기 때문에 마치 지금 자치단체 간에 서로 뺏고 뺏긴 것처럼 보여서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저는 더 잘못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의식이 내는 저도 같이 하는데 예. 어쨌든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또 특히 육県시에 네. 상당히 과다하게 이쪽에 치우쳐 있다. 국가 자원이. 예. 그래서 다른 다른 뭐 충북이나 하여튼 전남 뭐 이런 등등에 오히려 더 좀 지원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여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90%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정무적 판단이었고요. 그게 80으로 내려올지 70으로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 제가 뭐 수원시정연구원장이기 때문에 수원시 편만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학자적 입장에서 진정한 재정력 격차 시정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가 제대로 효과를 드러내놓고, 그때 정말 경기도 불교부단체가 말 그대로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6개 불교부단체도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교부단체가 나중에 교부를 다 받고 보면 불교부단체보다 재정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없이는 지금 현재의 제도는 오히려 그 내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부단체가 가져가는 거를 뭐 시기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이런 특례 조치로 인해서 다른 시도가 응당 와야 될 동전의 부분에서 네.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제 감세를 받았다. 그런 이제 피해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이게 이미 행정자치부가 뭐 각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뭐 현실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개별 단체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받는 효과보다는 이쪽에 주는 재정의 충격 효과가 너무 컸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3년 유예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3년 유예 조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 비율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는 어차피 교부세를 받는 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결국은 순위 역전 효과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정책은 아니라고. 여쭈면 그 지방소비세를 인상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지방소비세를 이제 그 육개시 시장들은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인상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지금 지방교부세는 맨 처음에 만든 5%에 대해서는 소비율에 따라서 가지만 그 다음 6%는 취득세 감소분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별도로 배분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로 배분되는 5%에 대해서도 지금 그 추가로 했던 6%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배분 기준을 가져가면은 불교부단체보다 훨씬 교부단체가 많이 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분 기준이 최초의 5%에 대한 배분 기준으로 하면 불교부단체에게 유리하게 되겠지만 추후에 인상된 6%의 배분 기준처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보면은 결코 불교부단체에게 유리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이제 하여튼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 네.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교수님들의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결산을 이렇게 여러 번 참여를 해 보면서도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양심에 좀 많이 찔렸습니다. 국민들의 정말 피 같은 그 돈을 가져다가 정부가 쓰고 그것을 오로지 결산을 할 수 있는 공식기관, 물론 이렇게 회계 검사는 우리 감사원에서 해서 넘겨주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정말 결산이 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뭐 지금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관행이었었고 또 사실 국회 심사권도 애매모호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하는 건 그냥 예비 심사가 아무 구속력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그 대상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책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아주 항상 그런 부분도 좀 모호하고 결여돼 있고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이 분량의 결산서를 놓고 제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도 국민들 앞에는 좀 이렇게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에 많은 전담 좀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참 이 결산을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많은 지적을 받지만은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제도 개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아주 저는 아프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이 5번의 글을 자세히는 안 읽어봤지만은 상당히 공부를 좀 어차피 제가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읽어봤는데 너무 유익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글들을 귀하게 잘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한테만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정창수 소장님, 좀 제가 그 6가지 지적한 것을 좀 잘 봤거든요. 6가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뭡니까 10조 원 추경 플러스 또 작년에 본 예산까지 합한 것을 규모로 봤는데 결산 금액을 봤더니 그보다 오히려 더 적더라. 2개 추경하고 합한 것보다 적더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말하자면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그렇게 아까처럼 본 예산에서 남고 안 쓰니까 그걸 갖다가 아까 추경에 쓰려고 했던 그런 목적에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교수님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새로운 예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당수 예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더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용이 더 크게 증가한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부용이 좀 적었다면 추경의 효과도 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말하자면 10조 원 추경 예산이 무용이다. 왜냐하면 본 예산 규모보다도 적은 결산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 이제 지금 교수님이나 저는 좀 알아듣겠는데 새로운 그 완전히 추경의 그 당시에 내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런 항목 자체가 틀린데 그걸 갖다 같이 합해갖고 뭐 이렇게 더 많다 적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그런 것들이 좀 맞는가 하는 그런 좀 어머니들에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요. 2번째 이제 불용입니다. 제가 18대 때부터 국회의원을 해보면서 결산을 하면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 불용과 이월이 빠짐없이 있고 늘 많고 그래서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말하자면 그 이용이다 불용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과다하면 절대 안 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사실 회계 제도에 이게 있는 이유는 그만큼 또 불가피한 그런 이유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계약 같은 것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런 기성이 생길 때에는 이제 그때부터 돈이 이렇게 지출한 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교수님 예를 들어서 뭐 2조짜리 공사도 있고 100억짜리 공사도 있다. 근데 입찰을 붙였단 말이에요. 원칙이 입찰이니까 입찰을 붙였는데 90억이 됐다. 그래서 10억을 안 썼다. 그 10억을 이렇게 그 처음에 추산을 할 때 잘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찰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해보니까 이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하고 이용이 사실 잘했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회계제도에 이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그 회계 운용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불용이 뭐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런 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겠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재정 규율 측면에서 네. 불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추세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추경이 있는 해 불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추경을 하는 예산 편성이 본래적 의미가 상실돼 버린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예. 반드시 늘어나는 이게 급증하는 추세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작년에 추경이 있었고, 올해 아까 뭐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해 추경을 지금 뭐 거의 할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혹시 작년 추경하고 올해 추경하고 가장 큰 어떤 차이점,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작년은 아무래도 메르스라는 이제 사건이 이제 주된 그런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구조조정 문제와 뭐 이제 외부적 브렉시트나 이제 아마 사드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이후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부 쪽에서도 조금 뭐 저는 뉴스로만 봤는데 조금 추경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번 추경이 좀 아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동의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추경은 사실은 빛을 내서 하는 추경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이렇게 그 세입이 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들어온 그런 것이어서 이러한 작년하고 빛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정부에서는 작년하고 추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게 사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이거 좀 우스운 내용인가요? 제가 좀 잘못 쓸란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만 더요. 그 다음에 아까 지특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알다시피 지방 재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 재정이 지특만이 아니다는 건 교수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마치 지방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을 전혀 자료도 공개 안 하고 뭐 내역도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에 가는 그런 그 예산 지원이 이 지특 말하자면 지특 부분들은 많이 이제 지방에 말하자면 그 어떤 인구라든가 또 노인 인구, 뭐 재정 자립도 뭐 여러 같은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좀 차별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분야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좀 어떤 시도별 배분에 실질적인 그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을 하게 되는데 차별이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네. 지방에 한 120조 정도 지원되는 것 중에 10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갖다가 이제 지역적인 감정이나 막 이런 거 유발을 시킬 수도 있다. 나머지 110조에 대해서는 모든 기준과 과정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도 공개하라고 지금 계속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건데요. 이 10조에 대해서는 그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지정 분배라고 하는 문제는 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 기준을 같이 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왜 충청권이 이렇게 적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공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저는 그 김성태 우리 전문위원님께,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 국가 채무 중에 우리 좀 약간 질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이제 전체 채무의 뭐 55.9%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바로 이렇게 적자성 채무가 이렇게 크게 느는 근본 원인이 뭐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자성 국가 채무에는 이제 적자성 채무하고 이제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요. 이 적자성 채무는 그야말로 상응하는 그 대응 자산이 없이 지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혹은 뭐 세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적자
막기 위해서 이제 국채로 메꿔 넣었던 그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뭐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증세를 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서 메꾸거나 아니면 지출 구조정을 더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정 지출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그다지 높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병환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재정 운영 기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적자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추이를 봐서, 투자보다는 이전적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적자성 채무 늘은 거하고 이게 좀 뭔가 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는 좀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지출 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지출 구조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이제 분야 간의 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분야 간의 재원을 재배분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을 하고 성숙화 단계로 이제 접어들면서 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이고 그 반면에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이 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전 지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어떤 증가 압력을 완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른 분야인 이 경제 분야의 지출 비중을 낮춰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더 적은 돈을 씀으로써 달성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하나의 지출 구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유서정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요. 아니면 성과에 기반한 어떤 예산 재원 배분,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일한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마련하는 이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출 구조정, 다시 말해서 재정 운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부분을 줄이고 사회복지 부분을 늘리는 것은 하나의 추세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원으로서 사실 복지 분야의 지출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데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재원이 배분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 지출은 어쩌면은 이제 어떤 자본 스톡 개념으로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하면서 복지적 요소도 가미하고 투자적 개념으로 우리가 재원 배분을 한다면은 보다 더 이런 편익 효과 이런 것도 건전한 우리 재무 구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보이거든요. 한 예로 우리 정창수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OC 투자를 많은 분들은 단순히 상당히 과거 시대적인 뭐 이런 뭐 잘못된 이런 투자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 투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SOC 투자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 비중이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 개발연대 시절에 SOC 투자에서 크게 많이 줄지 않았다. 이게 지금 비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복지 예산이 적은 거는 또 또 다른 문제지만 SOC나 이런 경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회 수준과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조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지출구조 조정의 한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국토부에서 재정 담당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토부 SOC 세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한번 편성도 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주택
임대주택 하면 요즘은 대표적인 이제 복지 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임대주택, 우리 서민용 주택을 짓는 그 자체도 SOC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SOC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많은 부분 중에는 상당 부분이 복지,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제 우리 스크린도 좀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스크린도 같은 문제도요. 그게 이제 SOC 예산의 일종이지만 사실은 그게 복지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제 기존의 철도 시설의 보강,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도로라든가 뭐 철도, 공항, 특히 하천 뭐 이런 데 보면은 새롭게 이제 뭐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그 과거의 그런 SOC의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요즘 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시설의 개량 사업을 보면 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든가 또는 국민들의 좀 편의 시설을 좀 확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시설 이런 보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을 하천의 여유 공간에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자전거길이라든가 운동시설 또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 그 자체는 단순한 SOC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SOC라고 우리가 하는 그 투자 부문에서 상당 부분은 이런 복지적 요소 또는 이런 문화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정 우리 그 기조 운영 기조를 우리 논의할 때 좀 한번 세부적으로 좀 논의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재분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가 이제 21살 성년을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재정 자립도는 95년 시작할 때는 63.5%였는데, 통계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전국 평균이 45%, 많아도 50%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자립도가.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권을 지방자치 실시로 인사권을 놓게 된, 생사하지 못하게 된 중앙정부가, 특히 행정자치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잡한 틀을 가지고 재정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차등 보조금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가 사업을 지방으로 이행하면서 보조금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비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이번에 재원배분 전략회의인가요? 그게 뭐라 그러죠?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엉뚱하게 이 교부금, 이제 우리 그 재정 조정하는 장치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도세나 이 광역시세의 기초자치단체 징수분의 일부를 가지고 배분하는, 네. 그것만을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자치단체 간에 큰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것에서 오죽하면 언론에 보면 정부가 노림수를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또 자치단체와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에,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에 이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리더십의 손상을 막으려고 한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순서,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가장 중요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일의 순서는, 정책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역할과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될 역할의 구분부터 우선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권한 배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한 배분과 세원 배분이 비대칭적입니다. 권한은 엄청 많이 줘놓고 실제 세원은 조금 줘서 중앙에 의존하게 만드는데, 두 번째는 재원을 이전하지 않는 이유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력 격차가 큰 건 사실이고요. 그걸 시정하는 방식은 지방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격차 시정 효과가 적다라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올리는 것이 우선 순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순서는 국세를 지방세를 이양하는 게 순서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시정하는 게 순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지역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가지고 지역 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된 지방자치 행정을 펴온 데에는 사실은 저는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을 행정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교부세를 저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고, 이건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조정교부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 문제도 대통령령으로 못하는 게 없이 만들어 놨어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 장치인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지방의회에서 자치의회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을 먼저 시행한 뒤에 이제 국회도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포괄 위임된 것을 전부 법으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 문제는 이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지방의회가 소속 자치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예, 뭐 앞부분에 그 재정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교과서적 표현 속에서도 행정부의 포괄 위임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서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은 거꾸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저요? 예.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훈 원장님. 네. 이건 이제 뭐 행자부 관계자도 있어야 좀 균형에 맞겠지만, 제가 저처럼 대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경기도 편향적인, 특히 6개 성남시, 수원, 우리 김진표 대표님 그런 지역에 편향된 것처럼 언뜻 받아들여져요. 네. 좀 이제 이거에 대한 토론이 좀 깊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뭐 저희 대전은 물론이고 충북, 충남, 뭐 전남, 뭐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반발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좀 하여튼 뭐 수원에 속한 기관의 원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년 간사님 지역이라 그런지 하여간 제가 하나 여쭙게요. 지방교부세 그 불교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선 배분하게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90%죠? 예. 예. 그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예. 예,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 90%의 무슨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뭔가요? 경기도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그 이전에는
그 특별 조정규모는 92.5%였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90%로 낮춘 거고요. 그걸 더 낮추었을 때 해당 단체에 주는 충격이 크다고 판단해서 아마도 경기도의회에서 90%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머지 경기도의 시군들은 뭘로 조정하죠? 특별교부세로 조정하나요? 아니면 이제 특별 국고 교부금- 도비보조금 차등 보조율 같은 것으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중앙정부가 부족한 그런 시군에 대한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교부세 쪽에서는 이제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 그렇게 영향을 미칠 해야 겁니다.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시도, 예. 뭐 예컨대 뭐 충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자신들에게 이런 특례가 아니면 응당 와야 될 부분이 경기도의 육행시를 제외한 네. 나머지 시군에 투입되는 바람에 안 왔다, 못 왔다. 그래서 예. 반사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어느 한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 문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돼서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 죄송합니다.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포인트를 더 낮춰서 25%로 조정을 한 건데요. OECD 국가들 봐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인하한 나라가 17개 나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고 인상한 나라는 6개국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세율을 인상한다면 경쟁력이 하락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해외로 국내 투자자가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등 활력을 찾아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교과서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법인세냐 소득세냐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법인에서 법인세가 없으면 그 이익이 다 주주나 그리고 임금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서 세금을 매기면 그것이 다 이제 세금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를 매기면 그만큼 뭐 소득이나 아니면 그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서 소득세 쪽에서 걷어들이는 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결국엔 이게 법인세냐 혹은 소득세냐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과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릴 거냐 낮을 거냐 아까 뭐 김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사실 올려봐야 아는 일이긴 한데요. 이게 법인세율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환경의 어떤 요인 중에 하나인데 모든 국가들이 내리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자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상당히 자유로운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에 국경이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인세를 올렸을 때 법인세 수가 많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낮추는 이유는 올리지 않고 낮추는 이유는 분명히 법인세와 관련돼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야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어떤 단편적으로 세수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거절을 것이냐 그거에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법인세를 이야기보다는 이 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기업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 원칙에 힘입어서인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6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경제의 어떤 기저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페이고 제도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 재정 당국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치면 지금은 이것을 의원 입법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면 그것이 재정 건전성에 이제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그 재정이라는 것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때로는 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의원 입법이든 아니면 정부 입법이든 간에 페이고를 적용을 하되 어떤 예외 조항을 둔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적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박사님께서도 법인세 증액과 관련해서 증세와 관련해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김태일 교수께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균형적인 논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51%로 OECD 평균 2.9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의 법인세가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세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출과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게 된다면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등 결국 악영향이 우려가 됩니다. 귀한 시간 내에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공술인 5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뒤로 밀려서 많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연구위원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입니까? 네,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평균과 비교해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한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브렉시트라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재정 건전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 그리고 중국보다도 높게 이렇게 상향 적용이 됐는데요. 그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건전성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브렉시트의 어떤 파급 효과를 붙어서 상당히 빨리 그 충격을 흡수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또 잠재 성장률 하락, 또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미국과 일본도 페이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고 제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페이고 제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재원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재정에 있어서 가장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 속에서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적용이 됐는데 정량적으로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는지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이 도입됐을 경우에
예상치 못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러면서 이것이 재정 수지에 부담을 적용하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그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지난 1990년에 예산통제법에 한시적으로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폐지하고 2010년에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전체로 해결하는데 도 어렵게 맺는다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 제도의 전체적인 효과나 그의 지역별 영향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공개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조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요. 다만 전체 그림을 발표하지 않고 부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으로 옳은 것 같지만 전체로 틀리면 저는 그건 틀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계속 서로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도 그 지방 뭐 소비세 인상 육개시가 주장하고 아마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도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건 다 찬동을 하는데 예.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와 결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또 이렇게 육개시가 우선 배분 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합당할까라는 거를 예. 다른 시도 경기도 내에서는 총액에서는 극대화됐고 다른 시구는 어쨌든 뭐 조정이든 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거든 해서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경기도는 전체로는 총액이 증대가 됐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중북이나 또 전남이나 전북 이런 데서는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면해야 되지 할 수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조정교부만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자치단체 간에 결국 싸움만 남는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싸움을 붙이는 이게 전 문제라고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기 원장님 그건 동의하고 그 말씀에 예. 반박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말씀에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는데 예. 지금 어쨌든 요 문제에 경기도와 다른 시도 특히 예. 그 중북 뭐 전남 전북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정무적으로 결국은 결정되는데 네. 이게 원튼 원치 않든 이게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 이게 합당한가 싶은 거예요. 저는 그 90%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분액과 조정교부분 배분액의 그 두 개의 중첩된 효과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위에 제도 개편을 하는 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그 앞에 걸 하지 않고 뒤에 거 하나만 놓고 오기 때문에 마치 지금 자치단체 간에 서로 뺏고 뺏긴 것처럼 보여서 싸움이 더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저는 더 잘못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의식인데는 저도 같이 하는데 예. 어쨌든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 경기도 또 특히 육개시에 네. 상당히 과다하게 이쪽에 치우쳐 있다. 국가 자원이. 예. 그래서 다른 그런 다른 뭐 중북이나 하여튼 전남 뭐 이런 등등의